자, 21번째 가봅시다. 자, 뭐뭐는 강화도에서, 힌트가 이제 강화도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려하면 무조건 강화도 딱 떠올려야 되죠. 뭐예요? 바로 몽골의 침략이 있기 때문에, 원나라의 침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끼 할 때 그 진도 맞아요. 그리고 제주도로 세 곳으로 옮기면서 끝까지 몽골에 대하여 항쟁을 전개했다. 그러면 삼별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삼별초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삼별초하면 이런 거죠. 배중선과 함께 삼별초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런 거죠.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선 두 축으로 알아야 돼요. 고려 이제 뒤에도 문제 나오겠지만 고려의 고려에서 내적으로 지배층이 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지배층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 호족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문벌귀족이 있다가 무신 정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중부, 이의민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가 4대 60년간의 최씨 정권, 그 최씨가 제 최씨가 아니에요. 저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층에 대한 변천, 그래서 문벌귀족, 무신 정권, 그리고 몽골에 결국에는 우리가 원종이 가서 이 원나라의 부마, 사위가 되겠다고 하면서 원의 간섭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친원파, 즉 권문세족이 등장한다. 그러면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그리고 이에 이제 반발하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신진사대부, 이렇게 크게 4단계 혹은 맨 앞에 지방호족을 얘기하게 되면 5단계로 지배층이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배층과 관련된 것 중에서 좀 전에 말했다시피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진다라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그럼 반대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 고려의 황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고종 같은 왕이 있지만 사실상 최후 등 바로 최씨 정권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것과 함께 또 뭐가 나오냐면 고려 시대 때 이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 외적의 침입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좀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써드리면 거란의 요 있죠, 그렇죠? 거란의 요나라. 자, 그럼 거란의 요나라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외교적 단판으로 이겼다. 서희, 강동육주,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 뭐가 있어요? 여진이죠. 여진의 금나라. 자, 그럼 여진의 금나라 하면 여러분들 윤관, 별무반, 동북구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금나라를 세우고 나서 더욱더 커져서 4대 관계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그래요, 바로 몽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몽골 원나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몽항쟁을 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수도를 원래 옮겼다, 최씨 정권에서. 그리고 거기서 만든 게 뭐냐? 팔만대장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원나라에 우리가 이 항복하게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서 개경으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거기에 반발해서 최씨 정권의 원래 이 사병 집단이었던 삼별초가 점차 민족적 저항으로서의 대몽항쟁을 전개한다. 이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배중선이 바로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러다 진도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제 제주도는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삼별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다가 맨 마지막 가면 뭐가 있어요? 훗날에 명나라를 세우는 홍건적과 그 다음에 왜구가 쳐들어오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바로 신흥 무인 세력으로서의 이성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이 4단계인데 이번에 한 건 바로 요 부분이고 요거에서 바로 삼별초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죠. 고려의 지배층, 그 다음에 외침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별초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지난 2개년의 시험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삼별초가 이제 결국 제주도에서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그러면 이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는 왕은 없었을까? 라고 하면서 진짜 수능 한국사에서의 단골 손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공민왕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충렬왕도 아니고 충설왕도 아니고 충자 돌림 왕이 아니구나.
그래서 원나라돼서 이 사람이 저항했구나. 반원자주 정책. 근데 이제 뭐 내신에서는 반원 정책 혹은 왕권 강화 정책 뭐 이렇게 나누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공민왕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반원 정책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민왕이 되레 어딘가를 공격하였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말 쓰고 싶어요. 역대급이다. 역대급으로 늘 나오는 게 뭐다? 쌍성총관부다. 동령부도 아니고, 그쵸? 바로 쌍성총관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했고 여기에 호응했던 것이 바로 이성계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쌍성총관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철일파, 기황후 또 드라마틱한 인물이자 드라마로 나왔던 바로 이 기황후와 관련된 기철이 나온 경우도 있죠. 근데 기철을 숙청했다. 이 선지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 근데 이것과 함께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신돈 그리고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23번째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23번째에서 공민왕이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뭘 하려고 했다? 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먼저 이거를 암기할 때 언제든지 공민왕은 잘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는 도감이라는 거. 도감. 도감은 고려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시로 만든 관청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만들었다? 훈련도감.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감이라는 건 관청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전민, 땅과 백성을 변정, 원래대로 바르게, 바를 정자로 되돌려 놓는 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땅을 뺏겼다. 누구한테? 권문세족한테. 바로 기철이 권문세족이니까 기철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땅과 백성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관청, 누가 담당했다? 신돈. 바로 공민왕이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결과적으로 공민왕은 살해당하면서 실패하게 되지만 우리가 반원자주 정책의 핵심으로는 공민왕을 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말 올해도 또 나올 수 있는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에게 공민왕 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조선은 너무 편해. 조선은 영조 아니면 정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려는 거의 공민왕으로 좁혀진다. 공민왕이 아니면 결국 위화도 해군으로 가는 이성계로 가는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4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24번째로 가게 되면 아까 나왔던 흐름, 우리가 삼별체 썼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려 말 뭐뭐는 향리 자제들 중에 많았고 성략을 익혔다.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계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지배층에 대한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고려하면 원래 지방호족, 그러다가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그러다 권문세족을 밀어내게 되는, 그래서 이성계와 손을 잡게 되는 정몽주 정도전 집단. 아하, 새롭게 진출한 바로 이들은 성략을 익힌 사대부구나. 그래서 5글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신진사대부.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고려 말 신진사대부는 향리자제들 중에서 많았고, 향리자제, 고려시대 향리는 상당히 조선과 비교해서도 높은 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선시대의 향리는 내사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내사또 이랬단 말이죠. 달랐어요. 그래서 향리, 지방의 나름대로의 유력 세력들이 향리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후장, 부후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니까 어려우니까 빼고, 그러면 향리 자제들 중에서 많았고 이들이 성략을 익혔고요. 그러면 정치 활동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과거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째. 그러면 연결되네요. 신진사대분들은 과거로 여기 정계에 진출한 이후 뭐뭇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그럼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은 뭐라고요? 바로 권문세족이죠. 그럼 권문세족은 주로가 친원파고 아까 보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전민이니까 땅을 뺏었던 애들이죠. 그리고 사람들 괴롭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패턴화되어 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6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26번째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이 기출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강에서 했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 다음 남북국 시대까지는 문제 별로 얼마 안 돼요. 근데 고려를 보니까 이제는 지급하였다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고려가 정치도 나오고 사회도 나오고 경제도 나오고 문화도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고려는
건국초에 건국초하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왕건, 태조 왕건을 생각하시면서 공신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지급하였다는 거죠. 공신하면 예를 들어서 왕건의 오른팔, 뭐 박수리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뭘 지급했을까? 너 건국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세웠어. 그 역할에 맞게 땅을 줄게. 역분전인 거예요. 역분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역분전보다는 27번째 이게 원래는 고려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수능에서 이렇게 허를 찌르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번 6월 모의평가도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수능 한국사 이렇게 쉬워야 되는데 한 2문제 정도 까다롭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최상위권 대학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예요. 고려 시대는 귀족들이 정말 다 가져가요. 이게 우리가 먹거리,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농토에서는 곡식을 가져가요. 근데 이거 생식할 수 없잖아요. 익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들판이나 산에 가서 나무도 베어와서 이렇게 아궁이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뗄감도 필요한 거예요. 다 가져가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농토와 뗄감을 얻을 수 있는 산이나 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전시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쓴 이유도 있죠. 농토와 산과 들을 다 가져가면 그 말이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수조권이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수조권이라는 어려운 용어는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권리,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냐라고 난 거죠. 그런데 전시가 제재는요, 기출에 나왔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또 나왔습니다. 근데 풀어줬어요. 제가 한 말 그대로 곡식을 가질 수 있는 전과 뗄감을 갈 수 있는 시, 이렇게 해서 전지와 시지 이걸 가져갔다. 물론 다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 귀족들 나름대로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에 맞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전시가 제재가 3번 바뀌어요. 그런데 이 수능 한국사니까 시정 전시가 처음 있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 경정 이런 전시가를 안 내는 거죠. 다만 고려시대 전시가 체제를 이해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조선시대 때의 토지제도에 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시지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전법이 되는 거예요. 전만 주는 거예요. 물론 전에서도 똑같아요. 수조권이에요. 곡식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의 과전법과 그 이전에 있었던 전시가 제재를 비교할 수 있느냐 혹은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시가 제재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갈게요. 전시가 제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농장을 겸병해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권문세족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그런데 올해에서도 권문세족과 전시가 제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째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려의 문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뭇은 교관겸수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개창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교재에 함께 가실 건데 제 교재에 보시면 그다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28, 29번이 뭐냐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외로 이렇게 문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미 여러분들 정답은 알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고려 시대의 문화인데 고려 문화를 보게 되면 의외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깊이냐면 그 삼국 시대에 갔을 때는 우리가 지난 1강에서 했다시피 원효냐 의상이냐 그리고 여러분들 담직 나왔었고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했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고려도 나름대로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그 시기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가적 종교는 불교이다 보니 불교의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죠. 여기서도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고려 전기냐 후기냐. 그래서 특히 불교에서도 고려 전기의 의천이냐 진울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의천은 교관겸수라고 나온 거죠.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교리도 잘 알아야 되겠어요. 불교 교리도 잘 알아야 됐고 그만큼 불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말 하면 명상 이렇게 선 우리 원래 선이라고 하는데 선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선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만 교리 중심인 거예요. 교리 중심으로 제 표현을 쓸게요. 책을 보고 나서 네가 명상에 잠겨야 된다 이런 거예요. 명상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참선은 나중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하긴 해야 돼. 두 가지는 하긴 하되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뭐 친구랑 예를 들어서 뭐 듀엣을 결성했어요. 뭐가 있을까? 경석이와 그냥 경석이와 달식이 했다 그래요. 그러면 경달이라고 할지 달경이라고 할지 이게 다르잖아. 이름이 다르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 친구 이름 누구를 첫 글자로 쓸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이제 프로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산 LG냐 LG 두산이냐 이것만 놓고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를 먼저 쓰는 거예요. 교리 먼저라는 게. 그 다음에 참선에 의한 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를 겸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교리가 먼저라고 넣는 거예요. 그게 의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천태종을 개창하였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둘 다 모두 결정적 힌트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 힌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가져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빠뜨리지 않고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천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알아주시고 참고로 의천은 왕자예요. 왕자였는데 왕자의 신분을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득권 이런 거 버리고 승려가 된 사람이기도 해요. 자, 아까 29번째 우리가 이미 정답을 봤죠? 굉장히 쉽죠? 삼국유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출제진이 굉장히 알기 쉬운 이 삼국유사를 왜 냈을까? 그럼 여러분 한번 지어보고 이렇게 볼게요. 고려 후기라고 힌트를 하나 줬어요. 시대를 규정해 줬어요. 민족 자주의식이 고양되면서 단군을 기록한 이런 거죠. 단군. 그리고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삼국유사가 편찬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출제를 할 때는 결국 출제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할 때 야, 그럼 이번에 삼국사기를 낼까? 아니면 삼국유사를 낼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역사서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안타깝게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한 권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름으로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 무슨 내용이 실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국에 역사서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든지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책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그 책을 삼국사기로 할 것이냐, 삼국유사로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썼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가 신라 중심의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문에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김부식을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김부식 삼국사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 삼국유사가 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삼국사기는요, 역사를 쓸 때 이 김부식이 나름대로 인물 중심으로 적었어요. 인물 중심으로 적어서 역사를 쓸 때 그냥 연도별로 2019년 뭐 몇 월 며칠 뭐가 있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최경석은 예를 들어 제가 왕은 아니지만 최경석 1년에 뭐가 있었고 최경석 2년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나름대로 중국에서 원래 왕들을 세상의 근본으로 봤어요. 근본. 네.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인물들에 대해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본이라고 해서 본기라고 적었어요. 본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영웅열전 뭐 예전에 그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기인열전 이런 프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전이라고 해서 왕은 아니지만 역사에 기록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전체라고 해요. 기전체. 삼국사기는 기전체 방식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국유사는 1년이라는 승려가 적었어요. 이 1년은 그래서 삼국의 역사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1년이 승려이기 때문에 삼국의 주로는 원래는 불교 이야기예요. 여기 보면 황룡사 구층복탑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 뭐 미륵사 석탑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럼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바로 이 단군, 그다음 고조선, 뭐 고구려 얘기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에 남겨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전기의 삼국사기, 고려 후기 삼국유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제가 만약에 출제하면 올해는 삼국사기를 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